안녕하십니까. 돈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지금 찍으려고 하는 것은 동아쌤이 혼자서 전 과목, 중고등을 수업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Q&A 공부방을 찾아오시는 부모님들께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 혼자 아이들을 지도하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한 과목이 아니라 여러 과목을 지도할 수밖에 없는 선생님들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녹화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보시면 전 과목을 수업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작은 교습소나 아니면 집에서 혼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전 과목을 지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이 혼자인데 학부모는 다른 과목도 봐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생기죠. 보통은 학원 입장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본인 과목 유해 학습은 책임지기 싫어서 거절하곤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여러가지 이유로 봐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죠. 등록수가 적어서 관리하거나 지인이 잘한 학부모거나 아니면 다른 학원을 보내도 방법이 없어요. 기초를 잡아주고 싶어요. 조금만 도와주면 알아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고, 아이들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뭔가 떡 하나 더 주고 싶어서 도와주고 싶어요. 한 과목이라도 도와줄 수 있다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다 보면 여러 과목을 도와주게 되죠. 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가능한 과목을 조금씩 보조하게 되면 의뢰한 과목, 예를 들어서 국어나 수학을 추가로 과목 외에 추가로 시간을 잡아서 수업하기도 합니다. 유료로 잡기도 하고 무료 특강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 장기간 시간이 지나면 그 가르치는 학생이 물어보는 게, 국어를 배우러 왔는데 수학을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영어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이 과목에 관한 정체성 혼란을 갖기도 하고, 아이는 어쨌든 만족하기도 하죠. 자, 이런 전 과목 수업을 하는 경우에 전체를 보면서 자신에 맞는 부분적 방법을 취하고, 전체를 보면서 그 학생에 맞는 방법을 조언하기도 합니다. 추가 강의가 전체 학원의 전문성이나 장기적인 효율성에서는 도움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집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필요로 하겠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혼자서 공부할 때 일정한 작은 도움만 주면 되는데, 학원을 보내거나 과외를 하거나 하게 되면 한 과목만 거의 하게 되고, 공부하는 자료를 찾는 것도 스스로 해야 되고, 전 과목 공부의 균형을 잡는 문제도 부모님이 알아서 스스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균형을 잡거나 자료를 활용하는 법을 알려주게 되면 아이가 더 발전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전문학원 한 군데만 다니면 학원에서 배우는 과목 이외의 부분에는 소홀하게 되고, 자, 전문학원에서 수학을 중심으로 하면 수학 외의 과목은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을 냈기 때문에, 돈을 낸 것에 대한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주기 위해서 다른 과목의 균형이 깨지더라도 수학을 잘 맞게 하면 수학이 대학 가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영어를 하면 영어를 안 하고 어떻게 대학 가요 할 수도 있고, 국어 학원을 보내게 되면 국어는 기초잖아요, 이렇게 다 논리가 다 있죠. 자, 어쨌든 가난한 학생에게 기회를 주고 싶으면 그러면 가난한 학생을 조금 더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학생이 가난하다고 경제적인 이유로 다른 과목 수업을 못 듣는데, 특별 과외를 하지 못하는데, 어쨌든 강사 개인적인 선택이나 부모님들의 의뢰에 의해서 전 과목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대학생들이 과외를 하면서 전 과목을 가르치기도 하죠. 자, 이런 경우에 수업을 합니다. 전 과목을 가르칠 때 중요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단계가 따르는지, 그 다음에 교사가 수행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시골 학교에서 선생님이 소수인 경우에, 시골 학교에서 전 과목, 시골 학교 학원쌤인 경우에, 시골에 있는 학원쌤인 경우에 전 과목을 지도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 과목 학습 방법과 자기도 학습 방법을 결합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요즘에는 참 너무 좋아졌죠. 놀랍도록 많은 동영상, 무료 동영상과 교육방송 혹은 교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 멘토 역할만으로도 충분히 도시 못지않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
선생님이 이런 동영상이나 교재나 아니면 멘토 역할에 대한 눈을 뜬다면 도시에 있는 아이들 못지않게 충분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럴 경우에 보시면 과목별 균형을 생각해 봅니다. 한 과목을 교습할 경우 다른 과목의 파생 효과를 생각하지 않지만 전 과목을 하게 되면 본인이 교습하는 과목, 주로 교습하는 과목, 수학이나 뭐 영어, 국어가 되겠죠. 적절한 과제의 양으로 다른 학습의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문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과목 위에는 다른 과목과의 균형은 학생이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에 상위 학생 경우에는 감당을 하지만 중위나 하위 학생 경우에는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로 공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작 충분히 이 정도 대학은 갈 수 있는데 균형이 깨져서 더 하위의 대학을 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 단과학원의 시험기간에서 보면요, 보통 수학 전문학원 같은 경우에는 2,500문제, 시험기간 2,000문제 정도를 풀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수학이 좀 부족한 아이들은 이것만 매달려도 다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타 과목을 대비하라고 휴강해버립니다. 2주 정도를 휴강을 주죠. 자, 혹은 기타 과목을 추가로 자습하거나 아니면 자료를 제공해줍니다. 그런 경우 해당 과목이 아닌 선생님들의 타 과목 수업이 필요할 것이고 그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자신의 주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부담을 가집니다. 이 부담을 최소화하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스스로 정리하고 능동적으로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강사와 학생의 호흡, 강사가 학생을 자기주도 방식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 자기주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요. 강사가 학생에게 전과목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첫 번째, 학생은 모를 수 있지만 교사는 무조건 설명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기 때문에 설명하다가 깨닫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강사는 똑같은 내용을 봐도 학생보다 빨리 알아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읽어주고 같이 읽어주고 풀어주어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어떻든 이 동일한 시간을 공부했을 때 강사가 더 빠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업 준비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같죠. 다음은요, 어휘 개념, 용어 개념에 있어서 강사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통상 대학을 졸업했잖아요. 학생들이 흔하게 질문하는 게 거의 어휘이기 때문에 어휘 정도만 해결해줘도 굉장히 아이들이 개념을 잡아가면서 차근차근 읽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하위 학생들은 책의 어휘를 설명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많은 도움, 이해를 갖게 됩니다. 자, 역시 강사 경험이 더 많죠. 시험도 더 많이 많죠. 자, 종합적이나 분석력은, 이해력은, 이제 종합력, 분석력, 이해력, 이 세 가지는 강사가 월등합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빠르게 읽고 빠르게 더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종합적인 능력으로 분석해 나가면서 관련성을 보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능력일 수도 있으니까 우수한 학생보다 우수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학년간의 교과서, 교과 연관성을 알고 교과서만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수험 대비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전과목을 일정 부분 작정하고 지도하기 시작하면 근데 매년 질문하는 부분이 거의 유사합니다. 틀리는 부분도 유사하고 시험 문제 내는 부분도 유사합니다. 이게 누적되면 전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바탕이 계속 쌓여집니다. 더구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해설집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해설집만 읽어도 수업의 포인트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용 참고서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 아이들의 질문을 형광펜으로 칠하게 하고 그 칠한 부분만 재설명해줘도 충분하게 해설의 문맥 상황에 맞게 재설명해줘도 충분히 전 과목을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에는 옛날과 다르게 인터넷을 통해서 요약 정리도 굉장히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총정리 요약이 있고요. 이 요약의 얼개를 잡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굉장히 시험 대비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요약 부분에 행간의 뜻을 설명을 하고 부가해서 설명하면 아이들이 건너물 수 있는 부분도 잘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약 부분에다 예시만 추가해줘도 굉장히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을 도와주는데 학생들은 같은 부분만 물어봅니다. 자, 반복하여 질문하는 부분을 프린트나 심화 자료를 추가해서 누적시켜 놓는다면 굉장히 빠르게 집중해서 점수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적의 수준에 따라서 질문의 유형과 깊이가 다르겠지만 수준별로 반을 나누어서 이 질문의 유형이나 질문의 답변이나 그 다음에 읽어야 될 것들, 프린트들을 나누어 줄 때에는 충분히 아이들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1대1을 선호하는데요, 수업을. 어쨌든 노하우의 차이를 충분히 축적시킬 수 있습니다. 자, 더구나 만약에 모른다면 함께 공부하면 됩니다. 학생과 함께 공부하면 학부모도 똑같죠. 생각하는 속도나 공부의 방법에 있어서 부모가 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면 학생의 방법을 보고 배우면 정말 놀랍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사의 수업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학생의 속도, 학생의 공부 속도를 유의 깊게 보면 다음에 수업에도 피드백에도 도움이 됩니다. 함께 공부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학생에게 설명해 보라거나 아니면 실제 암기한 걸 확인해 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학생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하나 둘씩 찾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더구나 과목 1등급 학생이라면 필요한 부분만, 일정 부분만 조금만 도와주면 됩니다. 필요한 정보나 프린트를 찾아두었다가 아이들이 학교를 가죠. 학교를 간 사이에 정보나 프린트를 찾아다가 제공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상위권 학생들은 시간을 아끼게 되고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강사가 전 과목을 도와줄 필요성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강사가 충분히 그것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 과목 방법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가? 첫 번째는 계획입니다. 학생의 전 과목 공부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의 시간 프로그램이 인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계획표를 짜게 하죠. 그러면 시간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과목의 시험 계획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 학생의 진행 상황, 시험 계획을 나중에 피드백을 해보면 이 학생을 어떤 식으로 가르치고 어떻게 발전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전 과목 계획을 학교 프린트나 노트, 그 다음에 교과서 이런 분량을 분배를 하면서 공부를 하게 하고 그 진행되는 교재의 양의 한정을 보게 되면 학생의 등급이나 공부나 목표나 공부의 방식들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짜나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주과목은 선생님이 충분히 수업을 하셨겠고 나머지 과목에 있어서는 자기주도에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자기주도를 하는데 학생이 무엇을 모르는지 밑줄을 긋게 하면 그 밑줄 그은 것을 해결하는 방식만 조언하더라도 아이들은 빨리빨리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또 예습이 불가능한 학생이 전체 스크랩을 해줘요. 요점 정리로. 그런 다음에 교과서를 읽게 하면 더 빠른 속도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점 정리를 스크랩을 해줌으로 인해서 아이가 이해를 하게 되고 2시간에 읽을 교과서를 1시간에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속도가 붙고 공부에 대한 탄력이 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스크랩을 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이제 오답이 발생합니다. 오답 문제를 풀고 오답 해설을 정독하게 하고 해설을 요약하게 하고 그래서 선택지로 단어를 쓰게 하는데 그 해설을 이해 못하는 경우에 그죠? 해설을 이해 못하는 경우에 해설을 재해설해 주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이 해설 자체가 상위권의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해설에 생략된 부분, 기초적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니까 해설을 재해설해 주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자기도 학습으로 충분히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예비시험을 보게 되죠. 그러면 예비시험지를 뽑아주는 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점수를 측정하고 틀린 부분과 유사 문제를 찾아주고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시간에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고3이라면 일반적인 문학 공부를 하면 교육방송을 보고 시험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실전 시간에 맞추어서
교육 방송을 이렇게 4문제, 5문제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실전 시간에 맞춰서 문제 풀어서 집중도와 속도를 되살려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틀린 것들을 전부 다 나중에 틀린 부분을 다 스스로 요약하게 하고 이 요약을 암기하게 합니다. 이 암기한 것을 화이트로 지우고 복사를 해서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기한 것들을 확인하게 되면 그러면 점수가 하위 점수가 중위 점수로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시험의 과정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학생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 학생의 공부와 시험 점수의 상관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관도를 파악한 이후에 분석지를 만들어서 부모님에게 통지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경우 학생의 분석지가 완성된 다음에야 학생의 장단기 계획을 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각 과목 학습의 제공은 어떻게 할까요? 자, 국영수 과목의 경우에 탐구 과목은 학습법은 별도로 작성해서 국어, 영어, 수학은 찍었는데요. 음성이 녹화가 안 돼가지고 배터리가 무선 마이크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음성이 녹화가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전과목 학습에서 분량을 얼마나 처리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과목 학습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일반적인 학습 방법에 대한 이해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각 과목의 학습 방법을 녹여서 오답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문제 요약을 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가르칠 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연결해 줍니다. 자, 하나의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실천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학생의 성향과 능력에 맞추어서 조절해 줘야 됩니다. 이거 자체가 자기도 학습 방법을 배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데요. 자, 어쨌든 전 과목의 실제 상황을 분석해보면 그렇습니다. 자, 제가 전 과목을 하게 된 이유는 어쨌든 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을 하고 교육 자체가 궁금해서 교육이란 무엇일까? 라는 걸 궁금해서 교육과 관련된 것은 모조리 다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살다가 보니까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어쨌든 동아쌤처럼 전 과목을 하고 교육에 대한 백과사전을 한번 써보자. 정약용처럼 시리즈 150권짜리 이런 특정 목적가 없다면 이렇게 하려고 안 하겠죠. 어쨌든 국어 문제를 보면 개별적으로 틀린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저는. 그래서 오답이 발생하면 이 오답이 발생하는 사고의 오류를 찾아내서 계산해 주고요. 오답의 내용 해설지를 상세하게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모르는 구절, 모르는 내용을 지정하면 그 부분을 풀어주고요. 이렇게 추가로 문법이나 주제벌, 소설, 어론, 이론 등 테마 중심으로 수업을 하는데요. 먼저 선질문 후 문제를 파악해서 테마를 설정해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수업이라고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모자란 것부터 채웁니다. 왜 그러냐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다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그래야 수학할 시간이 있거든요.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중학교 경우에는 단원의 요점 정리나 행간의 의미도 추가로 정리해주지만 어쨌든 오답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올려주게 되면 이 오답을 다 해결하게 되면 그러면 수능 점수도 문제가 없게 되고 그 다음에 오답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이 오답 하나를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론들이나 아니면 개념들을 채워넣기 때문에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웬만하게 국어에서 해야 될 건 다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글을 읽으면서 시험지 읽는 것과 그냥 일반 읽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독해 원리를 가르쳐주고 그 유형이 나오는 문제 방법, 이 원리, 기본 원리와 출제하는 문제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문제풀이의 효용성을 중심으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동아쌤 카페에 있는 게시물인데요. 카페에 들어오셔서 여기에 뒤에 있는 여기에 4261 4261 4631 이런 거 이것만 다시 쓰면 이런 것들을 게시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동화쌤은 국어의 경우에 어쨌든 최소한의 점수로, 최소한의 시간으로, 저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종료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을 이어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타 과목이나 학습 코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어 같은 경우에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점수가 70점 아이들이 거의 92, 3점까지는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1년이 걸립니다. 1년. 만점을 맞추려면. 뭐, 6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93점 되면, 너가 투자하는 노력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점수가 2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수학을 해라, 차라리 탐구를 해라, 차라리 영어를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생이 수준에 따라서요. 수학의 경우에는, 이제 오답 노트를 적상해 해오면 수업합니다. 오답 노트 안에는, 학생이 몰랐던 부분, 이렇게 오답 노트가 있으면요, 여기다 문제를 쓰고, 반절로 나눠서 여기는 해설을 쓰고 자기가 여기까지 풀이 과정 했던 풀이 과정을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밑줄을 친 다음에 자기가 여기까지 됐다고 어떤 거가 모른다고 이렇게 써줍니다. 한 장으로. 그렇게 되면 해설의 단계를 나누어줍니다. 이렇게 해설을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별로 개념별로 나누어주고 연관성을 설명해주고요. 체크한 일정 단계에서 이 막힌 이유 학생이 막힌 이유를 설명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런 거를 접근할 때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법을 설명해 줍니다. 자, 결국 그 아이가 막힌 이유랑 공부하는 방법들을 나중에 이거를 한 줄 정리로 쭉 모아보면 학생이 수학의 특정 개념에 대해서 미진하다는 걸 알게 되고 또 내려가서 이 개념들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래야 이게 하나쯤이 해결이 됩니다. 이게 묶여져서. 자, 어쨌든 개념의 연관성과 적용 방법 측면에서 뭐 아이가 필요한 부분, 오답을 해결했을 때 공부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그러다 보면 제가 그랬죠. 수학 개념 중심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상세한 수리 논술처럼 설명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공식집이나 개념집에 대한 설명을 자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유형 문제들의 유형들도 보면 유형들을 다 뽑아서 공식과 비교하면 공식에 딸려있는 손가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문제를 끌어읽고 관련 공식 개념을 적용하고 확인하고 계산하는 한데 그 오답의 유형들이 뭐가 발생한다는지 구체적으로 찾아낸 다음에 그걸 개선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얘기를 해줍니다. 자, 영어의 경우에는 지금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동화쌤이 하는 방법, 국영수를 지금 설명하고 있고 그렇게 써 있어서 하는 중인데요. 영어 문제는 어쨌든 1, 2등급 아이들은 영어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글 해석을 비문학 지문 독해라고 생각을 하고 단락의 구성원리나 이거를 만드는 방법, 주제를 만드는 방법, 각 문장분의 관계를 고려한 글의 특징을 설명해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어 수업이라기보다는 글쓰기 관점에서 글의 다양한 전개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렇게 글의 전개 방법을 설명하고 이거를 영어 독해에 적용할 때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직독측기를 굉장히 중시하게 하는데요. 그러면 시험독이면 시험독. 한국어와 다르게 빠르게 수식을 추가해 나가는 것을 빨리빨리 찾아내는 학교 수업에서 단원 관련 타서를 순차적으로 출력을 해주기도 하고요. 보완을 하면서 유료를 사기도 합니다. 족보닷컴, 이그젠포유나 이런 데서 유료 자료를 사기도 합니다. 자, 영어가 참고서를 보고 본문을 정리하게 하고 어법이나 포인트를 정리하는 과제를 내주기도 하죠. 자, 그렇고 과제를 마치면 모르는 것을 빨간색으로 적은 것만 설명하기도 합니다. 탐구의 경우에는요,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순차적으로 줍니다. 요점 정리나 아니면 기출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들 문제들 아니면 연표라든가 이렇게 그 주요 요점 정리를 주고 틀린 부분을 확인하게 합니다. 계속. 그래서 거기다 추가로 정리하게 합니다. 오답과 관련 있는 부분을 정리하고 그걸 따로 이게 누적이 되면 테마처럼 정리하게도 시킵니다. 시간이 충분하면 공식 표에다가 흐름을 정리하기도 하고
다음에 흐름과 관련된 다양한 부교재들을 나누어 줍니다. 물리는 공식만 모은 것도 주고, 화학은 주기율표의 해설이나 뭐 주기율표 특강. 그래서 초점 강사로 제가 유튜브에 남겼는데요. 석 선생님 수업을 듣게 하거나, 아니면 국사는 연표를 제가 한 15가지 가지고 있는데 연표를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요, 이런 거를 다른 과목 선생님도 할 수 있느냐? 저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근데 국어의 심화 이론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비 중등 교재라든가 예비 고등 교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론만 많이 정리돼서 된 책이 있는데, 이런 거를 꼭 한 권 구해서 차근차근 공부해 보기를 권합니다. 근본 원리를 알아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국어 해설지의 수준을 뛰어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해설지를 다양하게 읽어보고 그걸 읽어내는 눈,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제 학습 목표와 연관돼서 출제 연관성으로 분석할 수 있으면 수준이 높겠죠. 하지만 그런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런 경우에 현실적으로 국어 요점 노트 필기하고 요점 정리 보고 오답 노트 관계 살펴보고, 그쵸? 이런 게 불가능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교사용 교재가 있습니다. 교사용 교재를 구해서 이거를 다 차근차근 읽어보게 하고, 학생용에다가 교사용에 있는 내용들을 추가로 적게 하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교사용은 서점에 문의를 해야죠. 저 가끔 돈 주고 사기도 하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그젠포유 자료나 유료 자료, 카페 자료, 그리고 황인영 카페나 기출비 카페, 이런 경우에 있는 것들을 노트 정리하게 하거든요. 내신 자료는 순차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료로 사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틀리는 부분을 압축 정리하고 암기하게 시키는 것이죠. 문법을 물어봅니다. 아들이 갑자기. 근데 다 기억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문법을 프린트해주거나 기본 문법 노트를 작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추가로 계속 반복해서 누적해서 기록하게 합니다.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찾아봤는데 모르면 저랑 같이 읽으면서 제가 같이 해석해주면 됩니다. 해독해주고. 왜? 옛날에 영어 공부 충분히 했으니까. 즉석에서 모든 영문법을 다 설명해주지 않아도 애들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단어 모르면 단어장 검색하면서 같이 공부하면 됩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죠. 오답노트 전개 과정에서 사이사이를 설명해줘야 되는데 수학적 개념을 알면 쉽지 않죠. 하지만 해설을 미리 읽어두고 학생한테 그 이해된 거, 선생님이 이해된 걸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 안 된 부분은 찍어서 요 부분은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라, 이게 이런 거 같아 하고 물어보면 이게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나중에 생활기록부에도 실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등급이 내가 영어 선생님인데 수학 아이들 가르쳐주다가 실수하고 좀 모를 수도 있죠. 등급이 낮으면 교과서를 중심으로 보게 하는 것도 교과서 설명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교과서 읽다 보면 감탄이 나올 때가 많은데, 참고서도 사라고 하면 됩니다. 참고서 읽어주면 되는데요. 완벽하게 이해하고 유사 관련 문제 보면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역으로 볼 때 높은 등급의 학생은 어떡하냐. 이 학생한테 뭐가 문제인데 설명해보라 그러면 자기가 설명하다 자기가 문제점을 찾아냅니다. 되게 신기합니다. 그러면 동화쌤이 나 이거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야? 그러면 학생이 굉장히 친절하게 동화쌤을 설명해주면 고맙다고. 그게 배웁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것 자체도 수업이 되는데 아이들한테. 자, 탐구도 관련 요점 정리와 문제를 연결해봅니다. 이렇게 연결해보고 그런 다음에 요점 정리 복사에 나눠주고, 그쵸? 스스로 필요한 부분 설명해보라고 하고 암기하고. 이제 물론 화학이나 물리의 고난도 문제는 충분한 해설이 있어야 수업이 가능하죠. 그쵸? 따라서 해설이 없는 거는 사지 않습니다. 지금 해설이 없는 것, 그 책의 가격은 해설의 가격입니다. 해설. 근데 요즘은 해설이 점점 두꺼워집니다. 해설 잘 나옵니다. 전반적인 기초 이론을 가르쳐 주기가 힘듭니다. 어려운 거는 왜? 한 문제 안에 여러 개가 들어있고 내가 놓칠 만한 미세한 개념들이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 분석이나 표의 분석, 뭐 해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함께 공부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만 특정해놔도 모르는 거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전공하신 학교 선생님이 충분하게 잘 가르쳐 주시죠. 자, 그러니까 한계는 인식하고 인정하고 쿨하게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 도와줄 수 있는 수업 방법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과목처럼 본인이 전공하는 과목처럼 모든 걸 다 해준다는 생각만 버리시면 충분히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순서를 잡았을 때 첫 번째 준비의 전제는 요점 정리 프린트가 있느냐. 뭐 중학생은 굉장히 쉽습니다. 총정리사면 되니까.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인터넷에 발품 팔면 요점 정리 많습니다. 학교 프린트를 가지고 재설명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 대신에 공부 잘하는 애들 거 다 쓴 거 다 써와라. 내가 설명해 줄게. 라고 하면 써옵니다. 자, 이걸 써와도 알 수가 없으니까 안 쓰게 되는 거죠. 어쨌든 1단계 시험 기한 계획을 작성해 주고요. 그 다음에 시험 점수의 목표나 공부 교재, 그다음에 공부할 방법, 공부할 시간, 공부할 장소, 그죠? 교재의 분량, 방법, 밑줄 친다, 아니면 문제를 푼다, 아니면 틀린 문제를 정리한다, 이렇게. 시간, 장소, 이렇게 4가지죠. 4가지. 4가지를 결정하고 계획을 짜면, 자, 해당 범위를 읽고 질문을 쓰게 하거나 형광펜으로 아이한테 표시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질문과 형광펜을 읽어봅니다. 흐름으로. 그래서 공통으로 기초를 함께 해주거나 요점 정리를 같이 읽어주거나 스크랩을 해줄 수도 있겠죠. 시험에 필요한 부분을 노트 정리하게 하고 이 질문을 적은 것에 나름대로 선생님 답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1단계로 내용을 정리했죠. 내용을 정리했으면 내용을 정리했으면 2번에는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오답도 정리하고 오답이 왜 발생했는지 질문하는 문제만 개별적으로 오답 발생하는 이유를 본인이 모르겠다는 건 추가로 해설하고 요점 정리 노트에 추가로 정리합니다. 그럼 이게 2단계죠. 자, 3단계에서는 그렇게 된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험 준비를 하고, 그죠? 추가 정리를 하고 심화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시험 보기 전 암기하고 이제 실전 테스트를 하죠. 이런 과정 전체의 약점을 찾고 개선 대책을 분석해 주는 게 선생님의 할 일이고, 근데 이렇게 해가 보면 아이의 성격, 성향, 준비를 했을 때 문제점, 그걸 무엇을 돌파하지 못하는 건지를 다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면 수행평가도 도와줄 수 있죠. 적절한 아이디어를 얘기하거나, 그러면 수행평가가 현재 뭐가 나고 수행평가를 얼마나 시간을 쓰게 되니까 숙제를 플러스 얼마큼을 내줄 수 있고 애가 지금 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가라는 걸 알게 되죠. 영어 말하기 대회, 독서 대회, 경시 대회, 논문 대회,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 면접 이런 것도 이제 다 동아생 같은 경우에는 도와주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전문일 수도 있겠네요. 대입 입시 자료를 꾸준히 모으셔야 되고 동아생 카페 대입 입시 자료를 모으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예상 학교도 상담해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의 과제 꺼졌네요. 갑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학생들의 과제, 학습 방법, 과정을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과제, 점수 이런 것들을 놓고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장기 프로그램. 왜 이게 기록이 돼야 분석을 했으면 기록이 되고 기록을 바탕으로 장기 프로그램을 짜야 되니까요. 부모님 상담할 때 학생이 스스로 분석한 것도 있지만 거기 플러스 동아쌤이 기록한 학생의 특성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뻔하게 결과가 드러날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슬프죠. 그러면 학생에게 그 결과를 미리 보여주고 미리 이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다 자기 생활이니까 다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분석해주는 대로 다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진짜 합니다. 학생들 참 신기합니다. 자,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제 이만큼 할 수 있어 하고 얘기하면 또 합니다. 근데 이걸 한꺼번에 한다고는 안 믿습니다. 학생도. 자, 어쨌든 그렇게 한 다음에 학부모님 오시라 그래서 단기 상담이 아니라 장기 상담합니다. 시험 점수 예상, 시험의 행동,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고 얘가 이렇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변명이 아니라 분석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아십니다. 부모님들도 학생이 이런 상태인 거. 그래서 이렇게 올리기를 바랬다고. 자, 그런데 이 아시는 거 다 저한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혹시나 하고 기다리면서 이 분석을 보십니다. 그러면 분석이 정확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계속 달리죠. 근데 이제 미세하게 올라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천천히. 경우에 따른 분석지를 보고서 형태로도 쓴 적이 있는데요. 유료 상담으로. 그러니까 8번을 수업하고 아이의 보고서를 A4 15장으로 보고서를 쓴 적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3년을 보니까 보고서대로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좀 슬펐습니다.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 변화까지 예측해서 물론 짰지만 터질 듯 교육은 모르겠습니다. 그 학생 이 잠재력이 터질 듯 참고 3년을 참았는데 안 터지니까 너무 속상하죠. 대학도 터지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고맙다고 그때 배운 공부 방법 지금 쓴다고 공무원 시험 볼 때 터지는 애들도 있습니다. 참 공부가 참 단기간에 입시 상담에서 의뢰하는 특정 과목을 하게 되면 편합니다. 점수만 일정 올려주고 뭐 선정대학이나 가능성이나 퍼센트나 이유나 순위 뭐 신경 안 쓰고 그 과목만 해주면 되니까요. 과목만 뭐 이렇게 반복하면 이 정도 점수 올라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올라갈 거야 그러면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옵니다. 그래서 유지가 되면서 점수를 유지를 하기도 합니다. 참 재밌죠. 자, 이런 것처럼 어쨌거나 학생의 입시 대학 학과 선호도 개마다 다 다릅니다. 전체 인생 방향 하는데 학생이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부모가 정하는 경우도 있고 둘이 논의한 경우도 있고 어셈플이 정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가르치던 학생들 이제 10년 후에 뭐 제법 여러 명 만났는데요. 그래서 항상 물어봐요. 제가 이제 질문 과외를 했으니까 학습 매니저와 강사의 중간쯤 뭐 이렇게 두 가지 다 한 보조교육 서비스라고 하는데 저는 보조교육 서비스를 했는데 그때 배웠던 공부 방식 잘 쓰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학창 시절에 본인들의 절실함이 부족했다고 인생 세상 나와보니까 지금 알겠다고 이게 뭐 알 수가 없죠. 경험을 못하니까.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그럼 니네 때렸으면 공부했을 것 같냐? 안 했을 거라고 합니다. 매 효과 없을 거라고 없다고. 어쨌든 자, 전과목 수업을 하는 거 좀 더 나가주면요. 보시면 교재를 진행해야 합니다. 어쨌든 프린트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야 체계적이라는 인상을 주고 부모님들이 교재 항상 묻습니다. 뻔하게 시중에 교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로 나가냐고. 전과목 그 책을 모조리 나가거든요. 저는 애들이 빠르면. 어쨌든 학습의 일정량을 유지하게 하니까 교재가 있어야 되고요. 저는 이거 좀 약하게 하는데 확인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또 그럼 왜 이게 약하냐면 확인 철저하면 확인할 때만 합니다. 저는 확인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어쨌든 학습 누적 기록부 기록하셔야 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공부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중심은 학생이어야 되죠. 주도가 학생이어야 되고. 그래서 항상 물어봅니다. 학생들한테 뭐 먹을까 이렇게. 그러면 뭐 결정장애가 있는 것처럼 답변 되게 힘들어하는 애들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도 학습을 할 때는 점수도 관리해야 됩니다. 점수가 너무 떨어지면 그러면 바로 그만둡니다. 발전했어도 점수가 떨어지면 그만둡니다. 자, 그럼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실력을 늘릴까요? 점수를 늘릴까요? 물론 당연히 실력이 늘어가면 점수가 오르죠. 근데 점수가 하락하더라도 일정 부분 떨어지더라도 이 빈 부분을 채우지 않으면 더 크게 발전을 못하기 때문에 빈 부분을 채우느라고 이 점수를 다 케어를 못해서 일정 부분 아니면 원래는 이 빈 부분을 신경 안 쓰고 그냥 해버리면 10점을 더 맞는데 다 허상이죠. 이렇게 거품이 버블입니다. 거품으로 유지를 해서 계속해서 대학을 술랑 가는 것도 능력이라고 말하는 강사가 있는데 멋집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시니까 돈도 더 많이 버시고 그리고 진짜로 이렇게 사는 것도 삶의 한 방법이구나. 그러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아이의 능력을 차근차근 키워서 점수 맞는 거 외의 방법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봐서 있어서 저도 이제 이거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아이들의 점수는 거품인데 강제로 점수를 올려주는 거 이것도 굉장한 노하우죠. 근데 그만두면 바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점수를 사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 주면 점수 주겠다고. 되는 애도 있고 안 되는 애도 있죠. 이것도 자기주도 학습도 그렇고 어쨌든 욕심이 생기게 되면 뭐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 굉장히 막 이게 잘 맞아가지고 쭉쭉쭉쭉 발전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쭉쭉쭉쭉 발전해서 특목고 가겠다고 그만두거나 쭉쭉쭉쭉 발전해서 저기도 스페셜 수학 선생님 특수반 뭐 이렇게 팀으로 하는데 나 거기 가서 더 잘해보겠다고 하고 갑니다. 이제 보내드리죠. 기쁜 마음으로. 여기까지구나 내 역할은 이렇게. 어쨌든 강사가 즐겁게 스스로도 즐겁게 학생들한테 최선을 다하는 거.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게 해준 거죠. 저희 아내 덕이 제일 큰데. 어쨌든 전문가임을 포기하라. 자, 바꿔 말하면 저는 전과목 전문가입니다. 없을 겁니다. 별로. 옛날에 그 손사탐이 손준 대표 강사가 전과목을 하다가 어떤 과목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20년 동안 초5부터 고3 것까지의 모든 수업을 거의 한두 명은 있었으니까요. 20년 동안 매번 시험을 다 했습니다. 틀린 거를. 20년간 초5부터 고3 때까지의 시험을 매번 봤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초5부터 고3까지. 쉽지 않죠. 다른 과목을 그러니까 전 전문가가 아니죠. 한 과목. 그나마 뭐 국어도 제일 많이 하고 논술도 제일 많이 하고 논술 선생님들 많이 가르쳤고 근데 학생 대상으로 쳤을 때는 이렇게 전 과목을 했으니까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잘 보여요. 이 학생이 이렇게 오답이나 뭔가를 보면 전체가 휘리릭 보여서 이 학생의 수준, 발전 가능성, 이 학생의 교육 스케줄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 강사들이나 한 과목만 한 사람이나 아니면 공부법만 공부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가르쳐보지 않은 사람은 보이지 않은 것들이 보입니다. 어쩔 때는 좀 무섭죠. 저 학생의 한계가 딱 보이는데 저 학생의 부모님은 이렇게 바라고 그러면 학생이 얼마나 힘들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한 과목의 전문가임을 포기하고 저는 전 과목 전문가가 됐습니다. 도움을 바라는 학생을 도와주다가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죠. 어쨌든 노하우의 차이가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를 도와주는 노하우의 차이는 다릅니다. 분명하게 수학을 저보다 잘 가르치는 선생님도 많을 테고 국어조차도 저보다 잘 가르치는 선생님도 많을 테고 영어도 전 과목으로 저보다 잘 가르치는 선생님 주변에 있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이 전 과목을 똑같이 가르쳤을 때 시험 점수 말고요. 저보다 잘 가르치는 사람은 못 찾았습니다. 아직까지. 있겠죠. 서울에는. 그쵸? 아니죠. 각 대도시에 다 숨어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전 과목을 저보다 이렇게 20년 동안 초부터 고3까지 다 수업했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주변 과목 선생님들과 교류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놀라십니다. 영어 선생님이 영어도 가르치세요? 수학 선생님 수학도 가르치세요? 탐구 선생님 탐구도 가르치세요? 혼자 다 해먹어요? 뭐 이렇게 놀리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면 학생이 원하는데 어떻게 가르쳐줘야지. 자, 다과목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에게 조언 드립니다. 보시면 수업이 아니라 독해입니다. 독해 읽어드리시면 됩니다. 수능 객관식 시험도 책 읽기고 전문 분야가 있지만 해설도 있으니까 그거 읽고 받아들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강사는 두 번째 균형자이자 보조자야 하는 것이지 학생을 끌고 가는 것은 경쟁력이 이제 점점 떨어지겠죠. 왜 그러냐면 학생을 끌고 가는 거는 EBS 자료나 아니면
무료 동영상 유튜브 강의나 뭐 아니면 뭐 이런 채널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연구를 해서 금액을 투자해갖고 원고를 쓰고 시나리오를 쓰는 이 강사들의 퀄리티에 따라가려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연구를 해야죠. 그래서 수업이나 뭐 시험 일정 조절, 수업 일정 조절, 학생의 제일 중요한 게 멘탈 관리, 정신 관리. 이 학생의 멘탈, 이 마음의 수준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학습 동기를 만들어두면서 계속 이 멘탈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 굉장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멘탈을 관리하실 때 단계적으로 살피기 바랍니다. 단계적으로. 학생 성적에 따라서 문제풀이의 수준이나 공부의 수준이나 권하는 것도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 방법을 얘기해 줄 때는 상, 중, 하가 다 달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 중, 하가 다른 공부 방법을 구분할 줄 알아야 오해하지 않고 공부 방법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공부 방법이 시중에 떠돌걸랑 이건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어디에 어울릴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생의 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의 흔적들을 다 보관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답변이나 이 답변의 흔적을 피드백을 하면 자기가 발전하고 학생의 질문을 피드백을 하면 학생의 전체 상황에 부족한 것들을 도식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지도의 포인트가 이 두 개를 맞춰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학생 심리 상담이 반이죠. 심리 컨트롤이 반이고 입시는 고3 입시는 멘탈 싸움입니다. 멘탈, 정신력. 상위권 같은 경우에도 실수 싸움이고 정신력을 얼마나 똑바로 해서 자신 있게 편안하게 공부를 하겠느냐 하는 심리 차이입니다. 심리가 안정되면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즐겁게 공부하면서 꾸준하게 발전하니까 안정되니까 선순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순환을 시키면 심리가 안정되고 악순환이 되면 심리가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순환을 되는 심리 안정책을 찾아야 됩니다. 자, 다음에 선생님들께서도 학습법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 학원 스타일의 어떤 학습법 전부 다 할 필요는 없지만 내 학원 스타일, 내 스타일에 보완될 수 있는, 보조될 수 있는 학습법들이나 지도법들을 꾸준하게 노력하고 생각해 두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들 결과를 남기지 않고 기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내 선생 생활, 내 강사 생활도 아무것도 안 남죠. 이 기록만 남게 되겠죠. 기록만. 이 기록을 보면서 부끄럽지 않은 기록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제가 동아쌤이 여태까지 연구하고 공부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10,000개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짜 무료 동영상을 올리고 은퇴하고 싶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10,000개면 한 달에 990개 정도를 찍습니다. 지금 3달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1년에 1,000개를 찍고 10년을 건강하게 열심히 찍어야 되겠더라고요. 소망입니다. 이렇게 10,000개만 찍고 은퇴할 수 있으면 유튜브에 전화해서 이 동영상, 교육 동영상 10,000개 공짜로 올린 사람인데 은퇴식 안 해주냐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던데, 그거 보더니 제가 해드릴게요. 한 학생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들 돈 버니까 은퇴식 해준답니다. 어쨌든 강사가 투입한 노력을 부모도 알고 고마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기록의 흔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기록을 하면서 학생에게 약점을 글자화시켜서 제공하고 학생과 공유하면서 이 문제된 힘든 부분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려면은 강사의 노력, 강사의 시도 이런 것들을 알게 하고 학생도 같이 해나가게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기록된 것들을 모아서 학생이 발전된 상황들을 이렇게 고지를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욕심이 너무 심해서 학생이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싶으면 과정입니다. 이렇게 발전됐어도 다 아십니다, 부모님들. 그래서 저한테 보내는 거고. 그래서 별 얘기를 안 하더라도 여기 될 때까지 계속 그러다 보면 또 찾아지고. 어쨌든 학생의 발전 과정, 그렇죠? 부모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점점 쉽지 않네요. 젊어서는 더 많이 했는데. 옛날에 A 학원을 갈 때 제가 12시에 11시에 출근해서 점심 먹고 한 3시까지 4시간을 맨날 학부모 상담을 했었는데, 그때
이 상담 뭐 플러스 알파로 보강도 하기도 했지만 6명 학생이 6개월 만에 뭐 200명, 150명 정도 됐었는데 내 학원은 내가 가르칠 때는 이렇게 안 되네요. 자, 이렇게 전화해야 될까요? 지금 있는 학생들도 뭐 만족합니다. 열심히 하고 또 그래서 아이들 오고 그러면 되니까 뭐 더 많은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후회하지 않는 교육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1대1을 교집하는 것이고요. 최선의 교육으로 교육의 과정을 기록해 놓고 세상 사람들이 나중에 이런 교육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연구할 수 있으면 좋합니다. 어쨌든 자기주도를 반복해야 합니다. 자기주도를 반복하고 점수도 확인하고 계속 반복이 제일 중요하죠. 그 반복을 하기 위해서 속도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제일 공부에서 중요한 거는 반복인데 반복. 그러기 위해서는 속도가 빨라야 되고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해를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반복을 하면 암기가 되겠죠. 이렇게 순서가 잡히네요. 이렇게 전체 설은 그렇다는 겁니다. 암기. 그러면 순서가 뭐죠? 이속 반암. 이속 반암. 이해, 속도, 반복, 암기. 이속 반암. 자, 변화를 관찰해야 되고요. 관찰을 할 때요. 아이들 타이밍이 딱 있습니다. 그때 딱 얘기하면 이게 탁 깨집니다. 이걸 찾는 게 질탁동시라고 그러는데, 애가 깨고 나오고 싶을 때 딱 깨주는 거. 이게 얼마나 짜릿한지 모르실 겁니다. 그때 아이가 깨어나서 날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짜릿짜릿한지. 그래서 칭찬을 해줄 때도 이렇게 탁 깨줄 때 하는 겁니다. 탁 깨줄 때. 그쵸. 자, 의지를 변화시키고, 협조자의 태도로 상담을 해주면서, 그래야 이 변화를 관찰하는 거를 허락합니다.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니까.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자료 검색. 굉장히 길죠. 이제 20페이지인데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보시겠는데 지금까지 이 상황 6번까지 보신 분들이면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자기주도를 하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보다가 마신 분은 글쎄요, 자기주도 학습 쉽지 않으실 겁니다. 자, 족보학원, 이그젠포유, 족보로 등록하기도 하고, 필요한 거 하기도 하고요. 기출부에서 무료 등록, 무료 자료 활용하기도 하고요. 자, 블로그 검색을 하면 블로그에 파일을 올려놓으신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사용 부록이 있습니다. 책에. 교사용 책자 같은 데 보면 뒤에 부록, 이런 거 복사해서 쓰기도 하고요. 총정리 사놓으면 총정리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 풀어도 점수 안 온다고 하는 학생은 여러 번 풀어야 됩니다. 여러 번. 자, 절대 양이 있습니다. 양이 충족돼야 질이 변합니다. 양질입니다. 양질. 자, 하위권 양이 문제인데, 상위권 문제를 많이 푼다고 내용도 이해 못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80점 정도 맞는 문제지가 제일 좋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 20% 중에서 자꾸 반복해서 풀어서 한 5% 남으면 오답 정리하고, 나머지 15%는 한 줄 정리를 하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인근학교의 해설이 잘 된 총정리, 종합 전체로 보면서 전 과목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수업의 흐름을 데이터별로 구축해서 월별로 구축을 하기도 하고, 자료도 구축을 하고,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게, 15년 동안,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오는 20년 동안이네요. 총 논술 공부까지. 그러니까 15년, 20년 동안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를 카페에다가 모아놓고 등급별로 했습니다. 왜냐면 개인 자료나 이런 것들이나 공개하기 곤란한 거나 지적재산권 어길 수 있는 거는 공개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등급별로 해서 카페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해 두었습니다. 자, 질문한 동료 교사가 있다는 건 참 행복해요. 모르면 물어봅니다. 수학 선생님한테 수학 물어보고 영어 선생님한테. 그러면 모임 가가지고 잘 가르쳐 주십니다. 재밌어 하십니다. 자기 거 가르쳐 주면 프라이드를 가지고 가르쳐 주시죠. 전 물어봅니다, 항상. 그러면 선생님이 그랬죠. 아직도 공부하냐고. 가르치라고. 자,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자, 교사용 교재 활용하시면 학생용에는 없는 설명들 굉장히 많으니까 충분히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요. 학생 자료, 공부 잘했던 학생들 자료 확보하고, 공부 잘했던 학생이 푸른 책, 문제집, 그 다음에 그 정리 노트, 이런 거 확보를 하시면 다음에 참 도움이 많이 되죠.
자, 이렇게 해도 부족하다 했을 때 제가 뭐 하는 방법은 이렇게 방학 캠프입니다. 거의 하다 보니까 매년 한 번도 안 빼고 뭐 15년 동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침에 10시부터 저녁에 10시까지 12시간 프로그램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뭐 이 대전 둔산동인데요. 제가 둔산동 애들을 적고 뭐 공주, 부여, 뭐 용인, 저기 전주, 뭐 광주, 부산, 뭐 서울 이런 데서 옵니다. 조금 많이. 그러니까 뭐 10명을 하게 되면 대전에는 4명이고 외지에는 6명입니다. 방학 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영어 독해와 문제풀이, 어법 뭐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하기도 하고 일정한 수학 문제 수를 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국어 문법이나 이론을 하기도 하고 학습법을 책자로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볼펜 하루에 한 자로 쓰기, 뭐 노트 정리하기, 뭐 불시 시험 해갖고 각종 학습법을 하루에 한두 가지, 뭐 하루에 한두 가지를 뭐 많을 때는 3가지, 하루에 뭐 한두 가지 3가지 뭐 이런 거를 연습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 100여 가지 공부법을 체득하고 연습하게 만들고요. 뭐 그런 과정에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8시간에 끝나는 영어 강의 동영상 뭐 다 끝내고 유튜브 동영상, 유튜브를 활용해서 수업처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유튜브에 있는 공짜 동영상을 틀어줘서 아이들한테 스스로 보게 하거나 아니면 같이 보고 노트 정리를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도 뭐 무학년으로 수학 오답노트 작성이나 도형 파트 특강, 함수 특강 뭐 이렇게 무학년으로 공부하고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긁어줍니다. 중에부터 중성까지 긁는다거나 이렇게요. 영어도 무학년으로 해서 뭐 필수 어법 공식이라든가 직독직해 방법이라든가 국어와 영어의 문법 기본 차이라든가 문장 구조라든가 뭐 어근이라든가 단어 암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뭐 본인의 단어장은 본인이 하고 본인의 교재는 본인이 하는데 이렇게 무학년제로 수업을 좋아합니다. 국어도 이렇게 기출문제나 요형이나 아니면 이론이나 문법이나 뭐 이런 걸 해서 무학년제로 하죠. 그러면서 제일 많이 연습시키는 게 속도전. 지루하니까 팍팍 압력으로, 그죠? 시험장과 유사한 집중도를 들수록 어떤 방법을 쓰든 속도가 늘어나고 향상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시켰더니요, 하루에 30문제를 풀던 애가 나중에는 한 일주일 지나니까 하루에 200문제를 풉니다. 점점 더. 또 타이밍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이게 노하우인데. 제일 큰 노하우는 밥 먹이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 가르치는 아이들 모두 밥을 먹이는데요. 제가 뭐 남들한테 농담처럼 아이들한테 주는 11조라고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11조라고 해서 어쨌든 수입의 일정 부분 30%, 20% 많이 쓸 때 30% 정도는 밥값으로 다 씁니다. 어쨌든 그런 캠프를 정리해서 뭐 책자로 500페이지 책자로 만든 적도 있는데요. 복사하고 정리해서 보관하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방학 캠프의 자료들을 다 모아놓은 적도 있습니다. 자, 캠프의 장점으로는요, 뭐 다양한 캠프가 있는데 저는 학습 캠프입니다. 오로지 학습 캠프. 학습, 엄청난 성적 향상을 기대하시는데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탕을 깔아주고 그릇을 만들어주는 거고 엄청난 합성학으로 중간고사만 계속 반복하고 한다고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도 다음에 해봐야겠네요. 한 번도 안 해봤네. 자, 중간고사만 딱 알 수가 없습니다. 진도 뭐 나갈지, 책이 뭐 나갈지. 그쵸? 근데 어쨌든 그릇을 키워줍니다. 학습량도 폭발적으로 늘리고 속도도 늘립니다. 그래서 수준을 달라지게 하죠. 방학 캠프에 조언을 하게 되면 어쨌든 방학 캠프를 하게 되면 그 방학 캠프를 했던 학생이 계속 이어서 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제가 동아쌤이 이제 굶지 않는 이유가 방학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12시간씩 데리면서 공부의 그릇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릇을 채우러 방학이 끝난 다음에 이어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때문에 꾸준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캠프의 구성 비용에 따라 진행 비용 다른데요. 똑같은데요. 받는 돈, 평달에 받는 돈에다 플러스 식비만 받는데 식비가 60만원, 60에서 80 드는데 60 걷는데 80에서 80만원, 85만원 정도 듭니다. 제가 더 보조하죠. 그래서 방학 때 인원이 더 늘지 않으면 수입이 줍니다. 왜 그러냐면 더 많이 먹여요. 밥을, 고기도 먹여야죠. 어쨌든 방학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특별한 시험, 방학 동안에 뭐 스펙 관리나 뭐 이런 추가 시험을 하는 공부도 하게 되고, 외부 강사도 초청해서 뭐 위탁할 강사를 찾아두었다가 이렇게 강사한테 초청해서 특정 강의를 맡겨든가, 아니면 이제 방학만 수업을 듣는 학생도 있습니다. 캠프만 진행하고 가는, 외지에 사는 학생들이거든요. 뭐 용인 살거나 부여 살거나 광주 살거나 이렇게. 그러면 이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죠. 마무리되게. 학습법 특강도 태반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죠. 그런 학습법 자체를 정말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방학 프로그램은 이제 설명회를 진행하기도 하고, 뭐, 미리 예약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학 캠프 책자도 만들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 다 다릅니다. 자, 전과목 하면서 학생들과 핵심, 점수 향상을 위해서는 이제 암기를 해야 되고요.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암기량이 다르죠. 체력에 따라서, 절박함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반복 횟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방법과 절차가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정형된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겠죠. 학생이 방법이나 절차에 따라 학습량을 소화하면 다음 단계 가고 다음 단계 가고 이렇게 가면서 끊임없이 수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이렇게 급격한 점수를 올려준 경우도 많습니다. 올려준 게 아니라 스스로 올랐어요. 자기주도가 딱 맞아서 70점 맞던 애가 98점 맞아버려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알겠대요. 2달 만에. 근데 그만둬요. 익숙해지지 않았는데. 시행착오 일정은 걷고 실력도 키워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머리 좋은 애들 중에서 이런 경우 한 열 몇 번 있었는데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2달 만에 70에서 98. 그리고 그만둡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고. 시행착오를 일부러 걷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도 애가 딱 맞아서 해버립니다. 그때 학습량이 증가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 누적된 피로감 한 과목 교육한 것보다 더 크게 작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루에 얘가 10시간씩이나 공부를 하고 했는데 성적이 이만큼밖에 안 나와요. 애가 바보예요? 아닙니다. 그 전에 안 했던 거 메꾸는 중인데 이건 생각 안 하시죠. 왜? 그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지금 당신 자녀가 10시간 한 만큼을 공부합니다. 얘는 2시간 하다가 지금의 10시간 한 거고요. 그래서 얘네는 이런 성과가 나오는데 얘는 그 전에 안 맞았던 거 지금 다 메꾸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수가 그대로 나오죠. 그렇지만 이게 다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스로 올라가고 스스로 즐겁고 스스로 행복한 이 루틴을 구축하고 있는데, 근데 이걸 바라시면 안 되는데 욕심이 많습니다. 전과목관이나 캠프를 바라보는 학생 막연하게 집중하고 많이 하면 점수 오르겠지. 그쵸, 오르죠. 근데 확실히 이렇게 집중한 것, 12시간 집중한 게 대단한 건 아니라는 거죠. 상위권 학생들은 매일 한다는 거죠. 이 매일 한다는 걸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걸 계속하면 되는데 자기가 많이 한다고 생각하죠. 특별한 의지나 동기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속해가지고 캠프를 하는데, 보통 캠프를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3번 정도, 방학 3번 정도를 해야 명확하게 캠프를 알게 됩니다. 자기 습관도 완전히 정착이 되고요. 자, 전과목 학생 학부모 반응, 학생 반응 보면 공부는 즐겁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사실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하게 해야죠. 그래서 한계치까지만 하면 거의 죽을 것 같이 소름 펴시는데 아니죠. 한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자기 채점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100점 근처 달성하면, 그죠? 달성하면 지쳐버려요. 근데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게 해야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100점이 나오게. 학부모 많은 시간을 투자했으니 성적 향상은 당연하고, 특정 부분엔 점수도 다 배우고 공부방법도 다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공부방법 실천이 중요하고요. 많은 시간은 남들도 투자하고요. 성적 향상은 되죠. 당연히 실력이 누적이 되면 부족한 걸 채웠을 때. 영수 방법도 또 확인합니다. 다 이것저것 다 그러니까 쳤죠. 그릇을 만들고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이게 안 됩니다. 빼먹으면 하나하나 채워나가야 됩니다. 동료교사의 반응, 결국 전체 관리로 실력을 늘어나면 수준이 변화하는데, 그러면 수학학원 가고 영어 가고 이렇게 해서 여러 과목 돈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해준다고 돈이 더 되냐? 안 됩니다.
그죠? 영수를 해줘서 영수가 영가 확 올라면 사람들도 우르르 오는데 한 명을 이걸 다 얘를 이렇게 조금 점수가 모자라나 이렇게까지 향상시켰어요. 그러면 이렇게 점수 모자라는 애들만 옵니다. 그래서 이거까지 계속 맨날 힘들게 향상시켜야 됩니다. 재밌죠? 그쵸?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힘들죠. 그래서 시골에서 고생하는 선생님들도 많으십니다. 자, 가정에서 전 과목 가르치실 때 전 과목을 독서로 배우는 게 최고 좋습니다. 초6까지는 초6까지 독서만으로도 올백이 나올 수 있는데 시험 문제를 배운 학생은 전 과목을 스스로 학습할 줄 모릅니다. 시험 문제로 배우면 독서로 배우면 맞습니다. 본인이 책을 읽고 배우면 전 과목 케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수만 하면 되지 영수 책자도 교과서 중심으로 혼자 하고 교과서부터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책자를 순차적으로 하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것 영수만 하고 다른 건 포기해도 돼. 뭐 이렇게 드물게 효과를 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근데 그쵸, 중학 때부터 누적된 합숙 시간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국어 비문학 이런 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수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데를 가야겠죠. 수학을 기가 막히게 잘해야죠. 포기한 만큼. 어쨌든 다음에 이제 학생 관리 방법을 보시면 학생의 기록, 개별 학생 누적 기록하고요. 한계치도 기록하고요. 책임도 기록하고요. 숙제 낸 것도 기록하고요. 될 수 있는 한 학생의 프린트도 기록하고요. 그렇죠? 강사 기록, 내 생각, 강사로서의 의무,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것부터 교육자가 무엇인지 하는 스스로의 갈등까지 전부 다 기록해둬야죠. 두 개를 비교해봐야 되고 어쨌든 전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제일 못합니다. 음악 일반적으로 학원에서도 전 과목 하거든요. 공통반. 근데 혼자 하진 않죠. 종합학원도. 종합학원 붕괴되고 전문학원 시스템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죠. 왜? 부담은 최소화하고 그쵸? 돈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영수만 살아남고 이제 영어도 절대평가돼서 그래도 살아남겠지만 영수만 살아남고 이제 수학만 살아남는 사교육 체계가 되면요. 학생원의 틈새 전략 아니면 전과목 지도 하는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이거 찍었습니다. 장시간 확보, 학생들의 해야 할 목표를 정하고 특정 프로그램 돌리고 교재도 돌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동아쌤이 혼자 전 과목을 가르치면서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동아쌤처럼 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건 만들 수 없습니다. 프랜차이즈도 만들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 과목이 다 있고 자습만 시키는 건 의미 없습니다. 선생님이 이걸 풀어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능력을 극대화하고 노하우가 생기고 쌓이는 것은 이 프랜차이즈를 넘어섭니다. 이 노하우는. 이 종합학원 시스템이 붕괴된 상황에서 줄어든 상황에서 나만의 시스템, 나만의 관리 시스템이 생기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상장 관리하고 스펙과 생활 관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전 과목 관리까지 되어야 진짜 관리가 됩니다. 학원의 경제적 판단을 떠나서 개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강사가 매니저적인 성격이 있다면 근데 또 저는 매니저만 하는 건 반대입니다. 실제적으로 내용을 같이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보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쵸? 하면 되죠. 다 책에 써 있으니까.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같이 공부하고 같이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과목 수업의 이점은 사실상 찾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유입되는 것도 아니고 인원수가 증가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는 엄청난 부담이 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들어버리면 그냥 끝나고 대학학원 원장으로 수업 시스템 설계하고 운영하는데 전 과목을 선생님의 특성을 알거나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강사 입장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교육자라면 내가 교육을 하고 싶으면 아이들이 도움을 원하는데 안 도와줄 수 없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꿈꾸고 함께 공부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너가 물어보는 건 내가 무엇이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무엇이든지 네가 설령 내가 모르는 것들이라도 쿨하게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학생과 함께 꿈꿀 수 있는 강사라면 전 과목 도움 요청하면 공부하면서 내가 아이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이니까 같이 바라보면서 아이가 모르는 단어를 읽어준다는 생각으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글 다 끝났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동아쌤입니다. 010-39-38-37-36입니다. 전 과목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동영상을 보면서 궁금하시다면 이게 20장인데요. 이걸 다 보셨다는 것은 자기주도 학습하고 싶다는 의도가 있으신데 문자를 보내시면 만약에 문자 보내보시는 분들이 많다면 제 사무실이나 제 공부방에서 특별 강의, 현장 강의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누적될 수 있으니까 따로따로 문자를 보내시는데 이렇게 되는 분이 네 분만 넘어간다면 네 분만 한 분 1대1 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분이 넘어간다면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노하우에 대한 현장 강의를 할 의향도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